여러분 요즘 SNS 보면요, 월 1,000만 원 이상 번다는 사람들 진짜 많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리고 젊으신 분들이 나 한 달에 월 1,000만 원 이상 번다, 억대 연봉 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막 나와가지고 자기의 막 성공담, 자기의 막 철학들을 막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너네들 내 말 들어,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사실 진짜로 월 1,000만 원 버는지 안 버는지는 그 영상을 보거나 그 컨텐츠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소득세로 얼마를 냈는지를 딱 증명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너무 속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근로소득 1인 평균은요 4,213만 원입니다. 상위 10%, 그러니까 이제 근로소득으로 상위 10%의 근로소득 액수를 봤더니요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되어야지만 1억 3,500만 원, 이걸 좀 환산해 보면은 달마다 1,000만 원 정도 버는 분들이죠. 10명 중 1명만이 어떻게 보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위소득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요, 평균 말고 그 중간값, 딱 중간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중위소득입니다. 이 중위소득도 제가 데이터를 살펴보니까요,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중위소득은 241만 원이고요 30세에서 34세 사이의 중위소득은 290만 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25세에서 29세 사이에 속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가운데 딱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봤더니 241만 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우리가 SNS에서 굉장히 쉽게 보는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 굉장히 거짓일 가능성은 높고 주변에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드물다,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월 1,000만 원에 혹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월 1,000만 원 버는지 안 버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명품 백을 산다거나 아니면 명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슈퍼카 같은 거를 타고 다니면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돈이 정말 많구나, 돈이 많아서 저는 명품을 사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구나 라는 거를 지레 짐작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어떻게든 같이 하고 뭔가 조인을 해가지고 그 득을 좀 보려는 뭔가 좀 행동들을 많이 취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기에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런 사기꾼들 봐왔죠. 몇 년 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다단계, 코인, 보험, 이런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 있습니다. 부를 과시하면서 야 너네 나처럼 내 말 듣고 따라하면은 너네 다 이렇게 나처럼 영앤리치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뭔가 신뢰를 주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현혹되지 마시고, 명품이라든지 슈퍼카라든지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 부자인지 아닌지, 한 달에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지 안 버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요, 월 1,000만 원 벌지 않을 때와는 달리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만 잘 보셔도 이 사람은 정말 소득이 높은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뭐야 이상하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면은 대체 나타나는 신호, 행동들은 무엇이냐? 그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돈보다 시간을 아낀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냐면요, 이 뭔가 재테크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재테크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소득이 적으면은 돈을 아낍니다. 돈을 아껴서 종잣돈을 모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 종잣돈을 가지고 뭐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은 내가 소득이 좀 적다, 내가 소득이 1,0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대부분은 그 돈을 아껴서 재테크를 하려고 합니다.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런데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절대적인 그 소득의 금액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월 1,000만 원 이상 벌기라는 것은 아까 통계치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수치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고 있는 소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한가롭게 놀면서 뭐 친구들 만나면서 뭐 커피나 마시면서 이렇게 월 1,000만 원 버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굉장히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요. 또 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일만 하며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 만나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월 1,000만 원을 버는 거는 정말 어렵고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진짜 부자들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막 사회초년생, 20, 30대 월 1,000만 원을 갓 돌파한 사람들은 그렇게 일해서는 절대 월 1,000만 원 못 법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날 만날 때 이렇게 나보다 큰 소원을 거두고 월 1,000만 원 이상이라는 큰 소득을 거두는 사람들이 돈을 아끼는지 시간을 아끼는지를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찐 부자인지 아닌지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막 비즈니스가 막 잘 되는 것처럼 막 얘기했는데 어딘가 이동할 때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단을 사용한다. 이러면은 내가 시간을 아끼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아끼고 시간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실질적인 소득은 낮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절대적인 수치, 월 1,000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그 1분 1초를 아껴서 그 1분 1초를 내가 돈을 더 버는데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막 네이버에서 내가 살려는 물건들, 막 정말 10원이라도 더 싼 거 살려고 막 10분, 20분, 30분 뭐 찾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월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차라리 내가 1,000원 더 비싸게 주고 사는 대신에 그 시간에 그 고민하는 시간, 그 찾는 시간 아껴서 차라리 휴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1,000원 이상을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정말 돈이 많다, 부자다, 월 1,000만 원 이상을 번다 못 번다를 구분하실 때 이 사람이 시간을 아끼는 사람인지를 꼭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부자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투자를 잘하면 될까요? 뭐 집을 사면 되는 걸까요? 절약을 하면 되는 걸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만의 재테크 철학, 나만의 돈에 대한 철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철학이 없으면요, 가졌던 돈도 잃게 되고요, 돈을 모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한 부자의 그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재테크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제게 가장 큰 인사이트를 준 사람은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딱 이 한 줄로 얘기합니다. 그 한 줄이 뭐냐?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라.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라. 자산을 사서 모으기만 하면은 누구나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부자들은 진짜 자산이 뭔지를 잘 알고 그 자산을 잘 사서 모으고요, 중산층은 부채를 자산으로 잘못 알고 그 부채를 사서 모은다고 얘기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 빈자들은요, 뭐 돈을 자산이든 부채든 아무것도 모으지 못하고 그냥 다 써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자산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부채라는 건 무엇일까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자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 이것이 자산입니다. 반대로 부채라는 것은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산,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 부채,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들었어요. 돈을 맡겨놨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예금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죠. 이것은 자산입니다. 그럼 부채는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게 되죠. 이것은 그럼 부채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사람들은요, 자동차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로보트 교사기는 자동차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부채 중 하나라고 얘기해요. 자동차 사시면은 여러분들 유지비 들어가죠? 기름값 들어가죠? 뭐 전기차면 전기차 충전비 들어가죠? 보험료 들어가죠? 또 세금도 내야 되죠? 내 주머니에서 다 돈을 빼가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큰 차를 사고 좋은 차 사면은 뭔가 내가 큰 자산을 마련했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산과 부채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자산을 사서 모으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고 남은 것은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돈을 아끼고 절약해서 사야 되는 것은 자산인 거예요. 부채를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오피스텔을 하나 샀다고 해볼게요. 이 오피스텔에서 내가 월세가 단돈 5만 원이라도 매달 나오는 거예요. 이 오피스텔을 100채 갖고 있으면은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는 비록 5만 원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피스텔을 한 채, 두 채 사서 모았고 100채를 사서 모으니까 5만 원씩 500만 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50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당연히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산도 부채도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먹는 것들. 오마카세, 뭐 고급 레스토랑 가서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소비 패턴입니다.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닌 것을 그냥 비용으로 써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 돈 아끼셔서 여러분들 자산을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부채를 사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른다는 것은 이 자산과 부채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산과 부채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산과 부채를 혼란스러워하고 혼동해서 부채를 계속 사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자산과 부채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이 자산만을 사서 모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집하면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버트 키요사키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의가 남달랐고 이 철학 가지고 결국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파트란 걸 샀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거주하면서 뭐 대출을 꼈으면 이자가 나갈 거고요. 아파트 관리비가 나갈 거고 재산세가 나가겠죠. 뭐 로버트 키요사키에 의하면은 이 아파트는 부채인 거예요. 근데 같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내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줘가지고 매달 월세를 받아요. 그 월세에서 세금 내고요. 이자, 대출을 꼈다면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나한테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내 주머니 들어온다. 그럼 같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이 아파트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사를 가지고 차는 자산이냐 부채냐, 집은 자산이냐 부채냐, 컴퓨터는 자산이냐 부채냐, 아이폰은 자산이냐 부채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부터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의를 자산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오는 거, 부채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거, 그리고 이 자산만을 사서 모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처음에는 이 돈의 흐름이 약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고 하나둘 늘어난 자산들이 결국 내 주머니를 점점 두둑하게 해지고 그리고 그게 정말 내 월급보다 많은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나는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남과 다른 돈에 대한 철학, 경제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에 따라서 움직여서 투자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는 거죠. 경제 재테크에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부안해동입니다. 남 따라하는 거죠. 남 따라하니까 돈을 잘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점 하나 명심하시고, 로버트 키요사키의 그 경제관념, 경제 철학,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생각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나는 지금까지 자산을 사서 모았나? 아니면 부채 사서 모았나? 아니면 다 돈을 쓰고 말았나? 되짚어 보시면서 자산이라는 게 무엇이고 부채라는 게 뭐고 나는 어떤 자산을 사서 모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종잣돈을 모으려고 할 때 1억 원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재테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주식에 넣었다. 그래서 단 3%만 이득을 보더라도 300만 원의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5%면은 500만 원, 10%면은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게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내 월급에 버금가는 돈을 생각보다 작은 수익률로도 벌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1억 원을 딱 목돈을 만들고 나서 그걸 주식 투자를 하면은 정말 돈을 버는 그 실감, 재미가 있습니다. 뭐 몇백만 원 투자해서 10% 수익이 나도 뭐 몇십만 원 버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억 원이라는 종잣돈, 1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1억 원을 모으기가 너무 어렵죠? 저도 20대 때부터 재테크를 시작해서 이 1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1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고 나면요, 1억 원에서 2억 원 만드는 거는 그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1억 원 모으는 방법,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1억 원을 모으고 싶어 하지만 사실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1억 원을 모을 때까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1억 원을 모으기 전까지 절대 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요, 바로 택시 타기입니다. 택시 타시면 안 됩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택시 타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뭐 좀 늦으면, 조금 뭐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기 귀찮으면은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1억 원을 모을 때까지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서울이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대체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아마 택시를 타지 않아도 큰 불편함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실제로 굉장히 그 돈을 아끼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교 다닐 때 거의 한 10km 되는 그 등굣길, 왕복 10km가 아닙니다. 편도 10km 거리를 운동 삼아 또 돈을 아끼려고 걸어 다녔던 몇 년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비가 오거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좀 보행이 좀 어려울 때는 지하철 타긴 탔지만, 뭐 날씨가 좋거나 뭐 정말 뭐 기분이 좀 좋은 날이다 이러면은 정말 그 10km 넘는 거리를 대학교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전부 다 걸어 다닌 적도 꽤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뭐 차비 얼마나 하냐, 뭐 1000 얼마 아껴서 뭐가 되냐 하지만 그 1000 얼마도 아끼는 그 태도, 1000 얼마도 아끼겠다는 그 의지와 생각이 결국 1억 원을 모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뭐 그 1000 얼마가 아까워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뭐 돈을 흥청망청 쓰겠습니까? 절대 쓰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택시 타고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죠? 택시는 정말 타지 않는 겁니다. 정말 타지 않는 거고, 그럼 택시는 언제 타는 거냐면 택시는 이럴 때 타는 거죠. 친구들끼리 한 4명이 모였는데
뭐 어디를 가요. 근데 이것이 각 그 대중교통 비용을 4명분을 더한 것보다 택시비가 싸게 나온다. 이럴 때는 택시를 타셔야죠. 하지만 그 외에는 웬만하면 모두 여러분들 택시 타지 마시고 대중교통 타시거나 아니면은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1억 원 모을 때까지 절대 택시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호캉스입니다. 제가 1억 원을 모을 때까지 호캉스를 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가진 않지만 지금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정말 평일에,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비성수기 때 뭐 가긴 가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호캉스라는 게 진짜 저렴한 호텔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는 합니다. 여기 성수기라든지 주말이 또 겹쳐버리면은 더 그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호캉스를 가게 되면은 물론 서울에 가게 되면 대중교통 비용 정도만 들겠지만 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과 호캉스를 결합해가지고 또 타 지역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기차든 뭐 비행기든 뭐 고속버스든 또 차비가 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뭉치면 굉장히 큰 돈이 든다는 거죠. 젊었을 때 20대, 30대에 경험하는 거 좋고 어디 놀러 가는 거 좋고 또 놀러 가면 행복하긴 하지만 내가 정말 1억이라는 돈을 모으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큰 돈 나가는 거 뭐 내가 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가는 여행이나 호캉스 같은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면 좋고 1억을 다 모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호캉스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어떤 뭐 시즌, 뭐 크리스마스 됐든 연말 연초 됐든 간에 어떤 시즌 때 이제 꼬박꼬박 고급 레스토랑을 가시는 분들이 있죠. 요즘 이 고급 레스토랑이 오마카세로 또 발전하기도 했는데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좀 맛집, 뭐 파인 다이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는 정말 비싸고 분위기도 정말 너무 좋고 맛있는 레스토랑도 있잖아요. 물론 누리면 좋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한 끼 식사에 뭐 10만 원 이상을 거의 기대해야 되는 그런 비용을 써야 되고 누군가 같이 가면 그 이상의 비용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급 레스토랑 물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고 행복하지만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아직은 즐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뭐 저렴하지만 전통 있고 역사가 숨쉬는 그런 맛집들도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다니시다가 그런 고급 레스토랑이든지 뭐 파인 레스토랑 뭐 이런 데들은 여러분들의 소득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내가 또 재테크를 할 만한 중잣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그때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가기 시작하면은 내 생일 때 가야 되지, 상대방 생일 때 가야 되지, 연말 연초에 가야 되지, 크리스마스 때 가야 되지, 뭐 발렌타인데이 때 가야 되지, 화이트데이 때 가야 되지, 끝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큰 돈이 되고 1년 동안 모으면 그래도 몇백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뒤로 미루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택시 타지 마라, 호캉스 하지 마라, 고급 레스토랑 가지 마라.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소득이 1,000만 원 이상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1억 원 이상 종잣돈이 모였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번 돈,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번 돈 말고요.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3% 이득이 났네? 그 300만 원이 이득인 거잖아요. 그 300만 원 가지고 그 일부를 이제 뭐 호캉스를 가시든 고급 레스토랑 가시든 뭐 택시를 타시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셔야지 내가 아직 돈도 많이 못 벌고 종잣돈도 모아놓은 게 없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데 다 쓰다 보면은 당연히 1억을 모으는데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게 되고 1억을 모으는데 오래 걸리면은 당연히 내 돈이 불어나는 그 속도와 규모도 작아지게 되겠죠. 이 재테크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빨리 종잣돈을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내가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 3가지만큼은 꼭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치스럽고 호화롭고 맛있는 거 안 먹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여행 같은 거 최대한 줄이고 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흥청망청 쓰겠습니까? 거의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앞으로 돈을 잘 모으고 또 남들보다 경제적 자유, 재테크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